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율신경계의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인데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드실 때 정도를 물에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제가 하는 동작을 먼저 집에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평상시 앉아있을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목도 앞으로 나와 있고 등도 굽어 있고 그 다음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5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이나 혈압, 아니면 소화, 체온, 호흡 등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작동하는 필수적인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심장박동을 의도적으로 뛰게 하지 않고 소화를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듯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신체가 좀 긴장이 되고 동공도 확대가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긴장되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할 때나 아니면 잠을 잘 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예요.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다 이완이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교감신경도 적당히 있고 부교감신경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돼서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거나,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돼서 너무 이완이 되고 축 늘어진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한쪽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이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경쟁적인 사회 환경이나 또 노동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편이고, 또 한국인들은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아니면 물리적으로도 계속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가 1, 2주,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외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중금속이라던가 아니면 나쁜 음식을 오랫동안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생기진 않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증상이 생긴 지 한 3달 정도 됐다고 하시면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초기라고 진단을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증상이 생겼는지 쭉 추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수년간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1, 2주 이렇게 단기간 받는 게 아니고 최소 수년간,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했을 때 이게 쭉 누적돼서 쌓이다가 비로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증상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머리가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자율신경계가 무너졌을 때 본인이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제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목 어깨 결림이나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불안감을 느끼시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몸에 힘을 꽉 주고 계시다 보니까 목 어깨에 결림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생기시기도 하고, 이게 심해지면 디스크나 아니면 두통, 손저림 같은 신경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장애입니다. 아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몸에 힘을 꽉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죠.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수면을 취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분들은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불면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실제로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증상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 또 심하신 분들은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통증이나 아니면 불면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원인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같이 드시면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이제 정신과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 영상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생활 환경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간 근무가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 예시로 들면 대표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승무원분들, 군인같이 이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스트레스도 잘 받는 편인데 이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한다, 이런 성향인 분들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소화불량이 있는데 위내시경을 찍어도 정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도 정상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스스로 본인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회 환경도 또한 그러하고 만약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자율신경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기기가 있거든요. HRB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 검사입니다. 이건 주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건강검진을 하실 때도 이런 스트레스 검사 혹은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본인의 자율신경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정제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설탕이라고 할게요. 설탕이 많은 음식들은 믹스커피, 음료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당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당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 카페 음료 같은 걸 먹어서 이제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정말 최악인 음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 실조증 자체가 예민한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신경계가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신경 자체가 예민해진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체를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민한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설탕을 조금 먹는 건 신경을 잠깐만 흥분시키니까 괜찮은데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하고 교감신경이 높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이런 정제당을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예민한 신경을 더 예민하게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음료수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드시고 나셔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머리가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런 설탕류의 음식을 먹고 나면 잠깐 괜찮다가 이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카페인입니다. 설탕처럼 카페인도 피곤할 때 이제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죠. 카페인이 피곤함을 잊게 하는 원리는 실제로 피로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잠깐 피곤함을 잊게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함을 느껴서 좀 쉬고 싶어 할 때 뇌를 일시적으로 각성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예민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한테 이런 카페인을 주입해서 몸을 더 각성시키면 설탕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악화되게 됩니다. 카페인과 같은 원리로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알코올이에요. 소주, 맥주 어느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잠깐 뇌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술 드시고 잠을 자시는 분들이 이게 습관화가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는 몸을 좀 진정시켜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몸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들이 실제로 각성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도 제가 자율신경을 치료할 때 반드시 끊어야 될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율신경계의 좋은 음식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바로 대추인데요. 대추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대추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각성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초조한 분들, 아니면 두통이 심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대추를 드시고 나면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나 증상들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목 어깨가 자주 뭉치고 몸에 항상 힘을 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대추를 드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대추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이라고 하면 부교감신경은 몸을 반대로 이완시키는 신경이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추를 드시면 교감신경은 다운이 되면서 동시에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소화도 좀 잘 되고 수면도 잘 취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는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소화기계가 약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께 이렇게 비위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대추를 처방하는데 자율신경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비위를 왜 얘기하냐면 자율신경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뇌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중 가장 중요한 신경인 세로토닌이 바로 이 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추를 잘 드시면서 이렇게 뇌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불안감도 줄어들고 자율신경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는 일단 당 성분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 드실 때 3개에서 5개 정도를 물에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냥 통으로 넣지 말고 반드시 잘라서 넣어야 돼요. 한약을 다릴 때도 실제로 대추는 절편이라고 해서 절반 혹은 4등분을 해서 쪼개서 이렇게 탕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에 든 주성분인 사포닌 성분이 충분하게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추를 3개에서 5개를 꼭 반드시 잘라서 물에 끓여서 하루에 한 잔씩 차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로 끓여 드시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생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말려서 드시는 건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당 성분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차나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급적 말려 드시는 거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건 대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치료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드리거든요. 거기에는 식단, 영양제, 운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운동을 하라고 해서 뭐 일주일에 7번씩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2번, 3번.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같은 곳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운동의 강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버리셔야 이 증상이 좀 나으실 수 있어요. 식단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생활관리도 뭐 하나를 딱딱딱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게 심해지면 강박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한 순간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다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셔서 생긴 질환이니 조금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면 취미 활동을 좀 한다던가 가정의 문제에 너무 집착을 했다고 하면 뭐 다른 일 혹은 본인에게 좀 더 집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의를 돌리고 좀 마음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척추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등에 위치한 흉추, 허리에 위치한 요추에서 교감신경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뒷머리에 위치한 후두골, 그리고
골반에 있는 청골에서 부교감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은 이런 척추 부위를 눌러보면 이 부위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는 부위도 이 척추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목이 있거나 거북목이 있거나 구분 등이 있거나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척추가 틀어지면서 주위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근등이 있으신 분들,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척추를 좀 바르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자율신경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절대 피하셔야 되는 습관이 턱을 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턱을 괸다고 치면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척추가 많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또 좌우 불균형이 와서 턱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안면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오른쪽으로 턱을 많이 계시는 분들의 오른쪽 척추를 만져보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턱을 괴거나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습관을 피하셔야 되고, 항상 앉아있을 때는 시선을 이렇게 밑으로 본다기보다는 항상 눈높이와 맞게 혹은 눈보다 살짝 위를 바라보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모니터를 볼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제가 하는 동작을 먼저 집에서 좀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옆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상시 앉아있을 때 이런 자세로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목도 앞으로 나와 있고 등도 굽어 있고 그다음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이러면 척추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반대로 하는 자세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좀 젖혀주시고요. 여기서 너무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뒤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으로 W자 모양이 되거든요. 이때 목이랑 이렇게 뒤 어깨 쪽, 그 다음에 앞쪽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이 나면 됩니다. 이렇게 5초 동안 유지하시다가 돌아오고, 이 동작을 하루에 5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있을 때 목을 너무 이렇게 뒤로 젖히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목을 젖힌 상태에서 어깨에 이렇게 힘을 줘서 올리면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깨를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관리로 만약 자율신경계 증상이 많이 없어지시면 사실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해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께 제가 하는 치료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약치료, 두 번째로는 약침, 세 번째로는 추나 치료를 진행하는데, 한약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이 드시는 보약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정말 몸이 신체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신경계가 예민해서 발생한 문제다 보니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척추에 위치한 자율신경 부위에 직접 한약을 주사를 놓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두통이 심한데 이런 분들은 목 부위 경추를 눌러보면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이런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의 경우 일자목이 있거나 구분 등이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손으로 교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두통이 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이 1개월 이상 전혀 나아지지 않고 지속이 될 때, 그러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내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서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을 늦게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9시, 10시 이럴 때 퇴근하셔서 집에서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드십니다. 근데 이때 보통 드시는 음식들이 샐러드 이런 거 안 드시거든요. 치킨, 피자, 마라탕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또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 몸에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만약에 여기에 음주나 아니면 흡연을 같이 한다 이러면 여기에 금상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 아니면 폭식 이런 방법으로 푸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가진다던가 친구를 만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진짜 가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궁금하셔서 많이 오십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지 궁금해서 내원하셨다고 하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좀 진료도 보고 하면서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은 생리적인 불균형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목 통증이 있다고 해볼게요. 목 통증이 있는데 뭐 MRI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명확한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픈데 사진을 찍었더니 어깨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니라 그냥 어깨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가 분명히 내가 많이 아픈데 무슨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런 불균형이 측정이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의 특징은 굉장히 기간이 오랫동안 갑니다. 잠깐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내원하셔서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오셔서 원장님 통증이 정말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환자분 이렇게 통증이 나아진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또 통증이 생기실 거다. 이런 질환이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게 정상이고, 그 과정 속에서 통증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지, 환자분의 증상은 이게 한 번에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리적 불균형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증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타나고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이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두통만 있다, 예를 들면 목 어깨에 결림만 있다, 소화불량만 있다. 그런데 소화불량이 있는데 뭐 위내시경을 해보니까 실제로 위염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세 낫습니다. 진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과 가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좀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의외의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예민하신 HSP 성향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율신경계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단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이신데 30대 초반 남성분이시고, 이분이 근력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닌데도 몸도 엄청 체격도 크셔서 제가 처음에 진료를 볼 때 좀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막 2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체격의 성장도 잘 오지 않고 운동 후 피로감도 너무 극심하고, 나중에는 운동을 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로감이 너무 극심하다고 하셔서 찾아오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분들은 좀 제가 다 대충대충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운동을 다들 하나씩은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는, 운동하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주었다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더 성장을 하고 튼튼해지는 건데,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주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나이대나 성별을 보면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70%는 여성분이시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40대에서 50대 사이 중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살펴보니까 제가 진료를 볼 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상황은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남편분이 속을 오랫동안 속을 썩였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한 10년, 20년을 참고 사신 분들 혹은 남편분은 괜찮은데 또 자녀분들이 또 속을 썩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적인 문제로 발생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일적으로도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의외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도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장기간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오신 분들 또 그러면서도 어떤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랑 동반되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인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원장님 이거 낫기는 하는 병인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기는 증상이 다르고 또 병의 정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달 안에도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치료 기간이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분명한 건 뭐든 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10년, 20년 전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고쳐가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이러면 분명히 대부분의 분들은 다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줄어들어도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완치가 되는지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일단 먼저 생활습관, 치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뭐든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시간이 없으면 일단 무가당, 설탕이 없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습니다. 거기에 를 넣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한 번에 먹더라도 김밥과는 다르게 좋은 음식들로 구성된 음식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드셔도 혈당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안 되시거든요. 혈당이 단순히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먼저 드시면 좋고요. 반찬 중에서도 야채류를 먼저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고기류를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야채 같은 걸 먼저 먹게 되면 포만감을 좀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야채가 대부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위장 내에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포만감을 좀 빨리 느끼게 돼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제공했을 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과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 들어오는 칼로리 섭취량을 보면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식사 순서를 못 지켰다고 하면 이제 밥은 이미 먹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단 10분만이라도 야외에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의 변동폭이 최소한 30% 이상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계피차, 우엉차, 대추차 다 괜찮거든요. 이런 차를 드시는 거의 목적은 밥을 먹고 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흔히 밥을 먹고 커피를 드셨을 때 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따뜻한 차를 드시게 되시면 대부분의 허브티들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커피를 계속 드시면 소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는 좀 아침에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고 오후에는 차류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디카페인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엉인데요. 이 우엉의 주성분은 이눌린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런 우엉차를 드시면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우엉차를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바로 계피의 주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혈류순환을 좀 촉진시켜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손발이 차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피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실 때 콩류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콩은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콩류의 경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장기적인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많이 섭취하시는데 굳이 닭가슴살이 아니라 이런 콩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콩류를 통해서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다만 통풍 환자분들의 경우 아니면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양파입니다. 페리세틴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영양제예요. 그런데 양파의 주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이거든요. 얘는 인슐린 분비를 일시적으로 좀 자극을 해줘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평상시에 약하신 분들이 양파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쓰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평소에 속쓰림이 좀 심하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섭취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리인데요. 귀리는 대표적인 복합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우리가 흔히 통곡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설탕, 정제당, 흰쌀밥, 밀가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귀리의 경우는 복합 탄수화물에 속해서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제가 본인 나이만큼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씹고 넘기게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30살이다. 그러면 최소한 귀리를 드실 때는 30번 정도는 씹고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항염증제거든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면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동차에 기름을 먹여서 이렇게 달리고 나면 뒤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가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염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우리 몸을 노화시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악화시켜요. 그런데 비타민C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타민C를 반드시 드시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영양제는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와 작용을 돕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또 비타민C와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그네슘을 일단 같이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크롬이라는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실 텐데, 이 크롬이 하는 작용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비타민C를 드신다면 이 크롬을 같이 드셔도 좋고요. 세 번째로는 유산균을 추천해 드리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몸 안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끝없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비타민C만 드시는 것도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장내 가스가 많이 차거나 만성적인 복부 팽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산균을 같이 챙겨 드시면 염증도 없애면서 장내 미생물을 같이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같이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영양소가 함유된 음식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위에서 크롬이랑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브로콜리에 바로 크롬과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시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야채 중에 케일을 드시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케일에는 기본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비타민C와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리를 추천해 드리는데, 귀리가 대표적인 복합탄수화물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방류인데 아보카도입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지방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포화지방이나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아보카도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혈당 조절에도 이롭고, 또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녹차를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카테킨이라는 영양제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카테킨이 바로 녹차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에는 카테킨,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풍부해서 식후에 이렇게 녹차를 드시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결석이 한번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드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이제 먹고 나면 나머지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분들이 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야채들에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K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게 약의 성분과 반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환자분마다 케이스가 다양해서 혈액 응고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빈혈 환자분들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고식이섬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과다하게 야채 같은 걸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일 주스 많이 피하셔야 되고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많이들 드시는데,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과일들은 대부분 당이 높은 과일들이거든요. 청포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당은 엄밀히 말하면 설탕과 다르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어차피 똑같이 다 당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걸 갈아서 먹게 될 경우에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주요 섬유질 같은 좋은 성분을 파괴하면서 결국 당만 남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결국 설탕을 빨리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과일 주스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일을 갈아서 드시기보다는 좀 씹어서 고체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얘도 주성분이 결국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적당량 드시는 건 식이섬유도 섭취하고 어느 정도 탄수화물도 섭취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음식을 절제하면서 막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을 먹는 것처럼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그냥 설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린 과일이나 에너지바예요. 우리가 식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보면 에너지바, 그러니까 곡물바라고 써 있는 거, 아니면 뭐 바나나 말린 거, 이런 과자를 드시거든요. 이런 걸 먹을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사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일이 말리면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과 같이 좋은 주성분들이 다 날아가고 또 설탕만 남습니다. 말린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에너지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통곡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 성분표를 보면 당 성분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으면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병원에 가서 당을 측정했을 때 이 수치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검사와 마찬가지로 혈당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올라갔다 낮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수치가 낮으니까 좀 안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식습관도 잘 조절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도 치킨이나 피자 같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이 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당뇨 전 단계까지 혈당이 올라오신 분들은 절대적인 당뇨 수치보다는 하루의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식사 습관 지키기, 야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드셔야 됩니다. 어렵게 말하면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수준으로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식사 순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밥을 먹고 나서 단 10분, 15분이라도 꼭 산책을 하셔서 몸을 좀 움직이셔야 하고요. 설탕을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같은 대체 감미료나 아니면 다른 계피와 같은 허브 가루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30분,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식을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설탕이 들은 음식들, 믹스커피는 물론이고 카페 음료, 액상과당이 많이 든 콜라, 빵, 이런 간식류를 끊으시고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당이 거의 없는 과일류나 아니면 아보카도 혹은 견과류 같은 것들로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를 풍요병이라고 하거든요. 당뇨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단기간에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뇨 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냥 수치가 떨어져서 나는 괜찮나 보다라고 안심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 당뇨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냥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리고 수치가 떨어지면 건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절대로 당뇨 약을 먹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 전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약을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고 생활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일단 당장 내가 간식을 먹고 있다면 이걸 먼저 끊어보고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운동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혈당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먼저 겁을 먹기보다는 뭐든지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식욕이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살이 좀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고기를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것도 어렵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복부나 허벅지 같은 우리 몸의 코어를 구성하는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다쳐요. 어디 넘어지거나 하면 쉽게 골절이 되기도 하고 척추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근육들이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근육량이 빠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3가지 정도 가만히 서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도리도리 운동이고 두 번째는 장요근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 비복근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게 정말 너무 쉬워서 그냥 영상을 보고 바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도리도리 운동인데요. 고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말 그대로 도리도리를 하는 운동이에요. 동작이 엄청 쉽죠. 이 운동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이 운동은 좌우로 회전을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좌우로 평상시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굽혔다 젖히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척추는 원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앉거나 일어나거나 심지어 이렇게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로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척추가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고 점차 이렇게 방향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목이 앞으로 굽어서 일자목이 생기고 허리가 굽어서 일자허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일부러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척추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줘서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작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게 한 번이거든요. 하루에 5번 정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할 때 이렇게 10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거 많이 간다고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 너무 굽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각도가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밀어서 간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는 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신다고 하면 여기서 멈추시고 이렇게 억지로 가려고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옆쪽에 있는 흉쇄요돌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목의 심부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앞뒤로 굽히고 할 때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나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목 어깨가 뻣뻣하고 결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앞쪽은 너무 약화가 되어 있어요. 잘못하는 동작은 머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의도적으로 세게 움직이시는 경우, 항상 목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의도하려고 했던 운동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을 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 힘을 다 빼놔주시고 오로지 이렇게 앞목이랑 옆목 쪽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 밖에서 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저는 집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부끄럽다는 게 이걸 해야 된다는 반증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 동작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꼭 사람이 안 볼 때 집에서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 운동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건 앉아서 할 거예요.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코어 근육 하면 흔히 복근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꼭 왕자에 식스팩이 있다고 해서 코어가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코어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장요근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큰 근육이고 우리 몸의 핵심 코어 근육 중 하나예요.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요근이 약한 분들이 허리도 잘 다치시고요. 골반도 잘 틀려지고 무릎이나 발목도 많이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른쪽 장요근을 먼저 해볼게요. 자,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위에 댑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무릎은 위로 올리는 힘을 주고 제 손은 여기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과 이 손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힘을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올리고 손을 둔 다음에 서로 힘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은 한 번 할 때 5초 동안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5초, 왼쪽 5초를 하면 이게 1세트예요. 그래서 하루에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앉아 계실 때 좀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올려서 힘을 주시면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한 3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내려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코어 운동이다 보니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때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막 흔들리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몸이 뒤처지면서 운동을 한다던가 장요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근육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와 같이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오로지 무릎과 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과 손이 힘을 줄 때 어느 쪽으로 자극이 와야 되냐면 장요근이 위치한 이렇게 복부 안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으로 자극이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허벅지 바깥쪽으로 자극이 온다. 그것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이런 식으로 꼬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자극의 방향이 이렇게 오는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이 동작은 처음에 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요근을 평상시에 거의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 자극이 오는 게 무슨 느낌이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잘 안 되면 살짝만 힘을 줘서 이 안쪽으로 자극이 오는 느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점점점 힘을 늘려가고 시간과 빈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른쪽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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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운동을 2가지나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만 숨을 고르고 이제 3번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3번째 운동은 한 발 들기 운동입니다. 심장이 박동을 해서 혈액을 전신으로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 혈액이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시나요? 생각해보면 중력은 밑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피가 밑으로 가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작용을 해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피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밤이 되면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하지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뭉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양쪽으로 시행을 할 건데 왼쪽을 먼저 해볼게요. 자, 오른발을 땅에서 떼면서 왼발을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때 균형을 못 잡고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시거든요. 균형을 한번 잘 잡아보시고 천천히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뒤쪽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자체로 이쪽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거든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데 이 자체로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운동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몸이 흔들리게 되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균형 감각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른쪽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잘 안 되는데 이게 하시는 분들도 좌우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균형을 잘 못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해도 좋은데 저녁에 다리가 붓고 이럴 때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동작을 해야 될 때 주의점은 너무 억지로 까치발을 세게 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극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균형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을 올렸을 때 이렇게 흔들리실 수도 있고 발목 관절이나 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데 무리가 갈 수 있으세요. 혹시 이제 내가 운동을 잘 못해서 맨바닥에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뭘 잡고 하셔도 됩니다.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5초씩 해서 3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또
다리에 너무 많이 힘을 줘서 여기를 쫙 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릎을 과도하게 펴려고 하시면 오히려 무릎을 다칠 수가 있으세요. 무릎의 과신전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다리가 살짝 굽혀져도 되니까 너무 억지로 다리를 쭉 이렇게 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무릎을 쫙 펴려고 하면 약간 무릎 쪽에 통증이 오거든요. 자, 왼쪽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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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하는 도리도리 운동. 두 번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코어 운동.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한발 들기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동작들은 굉장히 쉽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보고 따라하지 않으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만 운동을 한 거예요. 또 반면에 실천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그냥 다치만 마시고 지금 당장 영상이 끝나면 꼭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